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 현대사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과 중국 현대사 개관을 통해서 그 전에 여러분이 배웠던 근대사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을 한번 했고요. 1차 아편 전쟁부터 신의 혁명까지 복습을 했고, 그 이후에 신의 혁명 이후부터 전개되는 중국 현대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아웃라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신의 혁명의 뒷이야기 중국 현대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근현대사 자체가 워낙 이 짧은 범위를 촘촘히 외우는 거다 보니 시간의 순서,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인과관계와 시간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신의 혁명 이후에 우리 신문화 운동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신문화 운동, 다시 한번 제목이 중요합니다. 무슨 운동이래요? 신문화 운동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보급하는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기존의 구문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보급하는 운동이라는 건데, 이런 신문화 운동은 1910년대 중반에 장기간 진행된 운동이에요. 그럼 이런 신문화 운동은 왜 나왔느냐? 그 배경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신의 혁명의 한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신의 혁명은 물론 역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은 혁명이에요.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수립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시아 최초의 신의 혁명 결과 만들어진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중화민국이 오래 갔나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이 중화민국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혁명파의 힘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내용 한번 더듬어 봅시다. 신의 혁명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였죠? 광서신정의 한계 때문이었어요. 광서신정에서는 분명히 입헌군주제 시행해줄게, 그리고 의회의 성격을 가진 자위국 만들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리고 과거제도 폐지한다고 했지만, 이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입헌군주제 시행되지 않고요. 투표와 의원들을 선발해서 만들기로 했던 의회인 자위국 개설도 계속해서 미뤄지고요. 청나라 황실은 어디에만 집중했죠? 신군 양성에만 집중을 해서 결국 청나라 황실의 목적이 듣기 좋은 말로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실제 본 목적은 신군, 강력한 군대인 신군을 통해 청나라 황실 중심의 전제군 주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본 목적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원이 혁명을 위해서 도쿄에 중국 동맹회를 결성을 하고 삼민주의를 주장하면서 혁명운동을 이끌다가요, 본격적으로 청나라 정부가 이 광서신정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차관을 도입하기 위해 무슨 운동? 철도 국유화 운동을 했고, 이 철도 국유화 운동에 대한 반대, 철도 국유화 반대 운동이 이 수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지고, 그걸 이제 진압하라고 신군에게 명령 내렸더니 그 신군마저도 우창에서 봉기하면서 혁명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징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난징을 중심으로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순원이 임시 대총통이 돼요. 그래서 이 난징의 중화민국과 베이징의 청나라가 대립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청나라의 군권을 쥐고 있는 위안스카이, 이 위안스카이가 누구 편을 들었죠? 혁명파 편을 들었죠. 이 순원이 총통의 자리를 넘겼잖아.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청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이 됩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황제가 되고 싶어 했죠. 황제가 되겠다는 제재운동을 벌이다가 죽게 되고, 이 위안스카이의 죽음 이후에 위안스카이의 죽음 이후에 중화민국은 붕괴하고 무슨 시대? 군벌 시대가 전개가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위안스카이가 1916년에 죽고 중화민국은 갈갈이 찢어지거든요.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게 신문화 운동이에요. 왜?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길래 다시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느냐. 그리고 중화민국은 무너지고 다시 군벌에 의한 혼란기가 펼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뭐가 문제일까 생각해보니 결국 결론이 뭐였냐. 여전히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우리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가 가득 차 있다. 이러니까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위안스카이도 권력을 잡으니까 황제가 되고 싶어 했잖아. 이게 다 유교 때문이라 이거예요. 이 유교, 전근대 신분 질서에 기반한 이 봉건국가,
충효 이런 걸 강조하는 유교가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누구나 권력을 잡으면 이 신분 질서에 기반한 전제군주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중국이 진정 변하기 위해서는 이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를 싹 다 밀어버리고 그 빈자리를 뭐로 채워야 한다? 바로 새로운 신문화. 이 신문화가 바로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예요. 자, 이해하죠? 그러니까 유교 중심의 전통 문화를 밀어버리고 서양 중심의 신문화. 그게 바로 뭐예요? 과학과 민주주의입니다. 이 과학을 통해서 미신을 타파하고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람들 머리를 지배하는 황제 독재, 이 전제군주제를 타파하자 이거예요. 이런 과학과 민주주의가 바로 신문화입니다. 자, 이런 신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천두슈와 후스라는 사람이요. 천두슈, 후스. 이런 사람들을 사회주의 사상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천두슈랑 후스가 신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뭐라겠죠? 사람들 머릿속에서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뭘 보급한다?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신문화를 보급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알릴까요? 오늘날 같으면 뭐 유튜브 채널 개설했겠죠. 천두슈 TV, 신문화 TV 이런 걸 했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잡지를 만듭니다. 그 잡지 이름은 신청년이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청년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화 운동의 타겟이 바로 여러분들 같은 젊은 청년층이었어요. 생각의 사고가 굉장히 유연한 이 청년들을 유교 문화가 아니라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 신문화로 계몽시켜서 새로운 이 신문화로 무장한 신청년을 우리가 길러내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읽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년이라는 잡지는 이 누구나 읽기 쉬운 백화문체, 구어체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라는 거예요. 이 구어체, 백화문체는 진짜 대화하듯 쓰인 일상 언어예요. 이 문어체는 굉장히 딱딱한 옛날 언어인데 구어체는 굉장히 읽기 쉬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이투스에서 나온 문제집 중에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문제집 있죠. 딱 그런 식으로 쓰여져 있는 거야. 수학의 바이블은 진짜 대화하듯 쓰여져 있잖아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뭐뭐예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 게 백화문 구어체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신청년 제목이 나와 있죠.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옛날 표기법이라 그래. 청년. 자주적이되 노예적이지 마라. 진보적이되 보수적이지 마라. 진취적이되 은둔적이지 말고 세계적이되 세국적이지 말고 실리적이되 허세적이지 말며 과학적이되 상상적이지 마라. 즉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양의 새로운 문화, 과학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주, 진보, 진취, 세계, 실리, 과학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천두슈랑 후스가 사회주의 사상가잖아요. 이 신청년을 통해서 중국에도 이때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신문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1910년대 중반에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서양사를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파트인데 지금 우리가 서양사 파트는 아니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차 세계대전에 제국주의 열강들, 이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왜? 식민지 땅 따먹기 하다가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낙후된 지역을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더 이상 먹을 땅이 없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식민지 땅 따먹기 하다가.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 그리고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삼국 협상,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둘로 동맹국과 협상국으로 나뉘어져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탈리아는 전쟁이 나자마자 동맹 측을 배신하고 협상 측으로 가담을 했고요. 러시아는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탈합니다. 알다시피 레닌이 중심이 된 이 사회주의 세력에 의한 러시아 혁명이 터져서 러시아는 중간에 이탈하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국사랑 연관되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일본과 중국이 어느 편을 들었냐는 거예요. 자,
일본과 중국은 모두 영국, 프랑스의 삼국 협상편을 듭니다. 협상국편을 든 거예요. 일본은 전쟁 초반부터 곧바로 협상국 측에 가담을 합니다. 왜? 일본은 이미 그쵸, 영국과 영일 동맹을 맺었었어요. 언제? 1902년에. 이때가 언제죠? 네, 의화단 운동. 그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출병했던 8개국 연합군 중에서 일본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이 싸우는 걸 보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할 때 일본을 써먹으면 좋겠다 해서 일본에게 손을 내밀었고, 일본 역시도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동맹군이 러시아를 물리쳐야 됐고, 그 러시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동맹이 필요해서 영국의 지원을 힘입어 러시아를 물리치고,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대한제국, 우리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죠. 그때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우리는 영국과 동맹군이다 라는 명분으로 협상국 측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전쟁이 진행이 되다가요, 전쟁이 결정적으로 갈리게 된 건 미국입니다. 원래 미국은 전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미국 자체가 아메리카 대륙에 떨어져 있고 이 전쟁의 주 무대는 유럽이잖아. 그러니까 굳이 미국이 태평양 건너,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이 유럽의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죠. 원래 미국은 중립을 선언하고 신나게 무기만 팔아먹으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심정적으로는 영국에게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주로 이 영국, 프랑스, 협상국 측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았어요. 이러니까 이게 독일이 초조해진 거죠. 그래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무제한으로 잠수함을 보내서 협상국 측으로 오는 모든 배는 다 파괴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독일이 진짜 한 여객선, 미국인들이 타고 있는 여객선, 영국으로 향하는 여객선을 격추시켜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을 원래 여러분 자국민이 다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미국이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이 껴든 순간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걸 보고 중국도 뒤늦게 미국이 협상국 편에 들어? 그럼 1차 세계대전은 협상국이 이기겠네 이러고 미국이 개입한 이후에 중국도 개입을 합니다. 원래 중국은 중립이었어요. 전쟁 초기에. 그러다가 미국이 참전하고 나서 참전합니다. 전쟁 끝나기 2달 전에 꼽사리를 낀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일본은 여러분, 자, 같은 어쨌건 그래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 동맹이 패배하고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협상국이 승리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일본, 중국 모두 어디 편을 들었다? 전쟁에 승리한 영국, 프랑스 협상국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같은 협상국 편을 들었지만 둘의 대우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일본은 전쟁 초반부터 개입을 했고 중국은 전쟁 끝나기 2달 전에 꼽사리를 낀 거잖아요. 난 여기서 또 하나, 일본이 전쟁 초반부터 개입을 했는데 일본이 정말 영국을 정말 열과성을 잘 도와주기 위해 유럽 전쟁에 영국을 도와주기 위해 가입한 걸까? 아니야. 일본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담을 한 거예요. 일본은 전쟁 기간 동안 유럽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이 전쟁의 주 무대가 되는 유럽에는 껴들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럼 일본은 왜 껴들었냐? 일본은 이번 기회에 아시아, 중국에서 이 동맹국의 대표인 독일, 이 독일이 중국에 갖고 있던 이권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뺏어와야겠다, 이런 목적으로 참전한 거야. 실제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내내 독일이 이제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랑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중국 땅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뺏어오는 거에만 일본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취한 거죠. 자, 그리고 일본이 결국 전쟁, 자,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1915년 1년 만에 일본은 중국 땅인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다 뺏어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독일을 쫓아내고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뺏어온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산둥반도의 이권을 이제 우리 일본이 가진다라는 이거를 중국 정부한테 정식으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21개조 요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21개조 요구는 일본이 언제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
누구에게? 중국에게 요구한 거야. 그 내용은 기존에 독일이 갖고 있던 이 판동반도의 이권은 이제 우리 일본이 가지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대표가 누구였냐? 이때가 막 신해혁명 이제 성공하고 난징을 수도로 한 중화민국이 수립되고 위안스카이, 이 문제적 남자인 위안스카이가 초대 대총통으로 있을 때예요.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이 일본이 21개조 요구를 무력하게 들어줍니다.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판동반도는 독일 거냐 일본 거냐 이 문제가 아니죠. 원래 이거 중국 땅이잖아 얘들아. 근데 위안스카이는 그래 이러고 일본의 21개조 요구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어쨌건 지금 중화민국 대총통의 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이로써 판동반도의 이권이 독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걸 정식으로 중국이 승인한 거죠. 그리고 위안스카이는 이걸 승인한 다음에 1년 뒤에 죽어요. 제재운동 실패해서. 그러니까 똥만 가득 싸놓고 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위안스카이가 중국에서 어떤 취급받냐면 석경당 기억나요? 연운 16주를 그 요나라에게 넘긴 그 석경당? 그 사람이랑 거의 동급이야 얘들아. 자 그리고 위안스카이가 이렇게 21개조 요구에 승인을 하고 죽고 그 다음에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미국의 참전 그리고 중국의 참전으로 결국 전쟁은 독일의 패배, 삼국 동맹군의 패배로 끝나게 돼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해야죠? 전쟁의 뒤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전쟁의 뒤처리를 위해서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의 전후 뒤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예요. 1919년에. 여기서 일본은 당당하게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들에게 요구합니다. 전쟁 중에 1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 일본이 독일이 판동반도에 갖고 있던 이권을 우리가 빼앗아 왔다. 그리고 그 판동반도의 이권을 우리 일본이 가지는 거를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위안스카이에게도 21개조 요구로 도장을 받았다. 이제 최종적으로 너희 영국, 프랑스, 미국도 우리 일본이 독일을 대신하여 이 판동반도의 이권을 가진다는 것을 이 21개조 요구를 너희도 인정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미국도 인정해줘요. 어쨌건 일본이 전쟁 중에 공을 세운 게 있으니까. 이 소식이 이제 중국인들에게 전해주고 중국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왜냐면 어쨌건 중국도 꼽살이 끼긴 한 거지만 승전국의 일원이잖아. 근데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이득을 얻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땅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중국판 3.1운동, 5.4운동입니다. 자, 이 5.4운동은 뭐에 대한 반발입니까? 네.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반발이에요. 왜 판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느냐? 그리고 그거를 왜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열강은 승인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이걸 가지고 우리 중국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느냐? 하고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판동반도 이권을 일본이 차지하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1개조 요구를 인정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발이라 보시면 돼요. 누가 시작했냐? 제가 중국판 3.1운동이라고 했죠? 비슷합니다. 3.1운동 누가 시작했죠? 학생들이 시작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징 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본의 대중국 이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는 걸 요구합니다. 즉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라는 건 판동반도의 이권을 반환하라는 요구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학생들, 베이징 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시작한 이 5.4운동, 21개조 요구안 철폐, 판동반도 이권 반환, 이거는 3.1운동이랑 똑같아요.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전 국민에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베이징 대 학생들이 이런 깨어있는 요구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뭐야?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중국은 1910년대 중반 무슨 운동? 신문화 운동으로 이 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년, 백화문체로 구성된 이 신청년에서 구문화를 버리고 서양의 신문화, 과학과 민주주의를 널리 보급했잖아. 그래서 그 신문화 운동으로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런 5.4운동의 성격은요. 일단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봉건적인 체제, 봉건을 반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건 군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죠.
군벌들이 이걸 다 승인한 거 아니야. 위안스카이 이후에. 위안스카이가 승인했고 그 이후에 중국의 이 군벌 정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반군벌. 그리고 이걸 국제적으로 승인한 영국, 미국, 프랑스 같은 제국주의 열강 이런 걸 다 반대하는 겁니다.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주의. 그래서 안으로는 국적 제거. 이게 이제 반봉건, 반봉건, 반군벌이고요. 다음에 밖으로는 국권쟁취. 이게 반제국주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베이징 정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위안스카이가 죽은 다음에 중화민국은 군벌로 갈갈이 쪼개졌죠. 그죠? 지금 중국은 수십 개의 군벌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군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게 수도 베이징에 기반한 베이징 군벌이었어요. 그 베이징 군벌 정부는 이런 민중들의 반발로 인해서 결국 베르사유 조약, 이 파리 강화회의의 모든 결과를 정리한 베르사유 조약에 조인을 거부합니다.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이런 판둥반도 이권을 일본에게 넘기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거부하고요. 이 중국 민중들의 반발에 영국이랑 미국이랑 프랑스마저도 한 발 물러나서 오히려 일본을 설득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반납해. 이래서 결국 중국은 판둥반도를 지키는 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과죠, 여러분들. 민중들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준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수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평소 때 맨날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그 민중들이 다 함께 모이니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오사운동 이후로 지식인들은 민중들의 힘을 깨닫고 진정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랑 함께 하겠구나, 민중들과 함께 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사운동 결과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국민당을 만든 거는 순원이었어요. 자, 우리 순원은 여러분 중국 예전에 그 기억해야 돼. 순원하면 인물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아. 순원은 그전에는 여러분 중국 동맹회라는 걸 만들었죠. 1905년에 어디에서? 일본 도쿄에서. 그리고 뭘 성공했죠? 신해혁명을 성공했죠. 하지만 이제 위안스카이의 뻘짓거리로 중화민국은 군벌로 인해 무너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원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중국 동맹에 만들었다. 그리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위안스카이가 죽고 위안스카이가 제재운동 하다가 죽고 군벌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순원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구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망명해서 여기 나오는 중화혁명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중화혁명당은 여러분 비밀결사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비밀결사 단체지 대중운동 단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뭘 봤죠? 이 오사운동으로 민중들의 힘을 깨닫고 이제 민중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일본을 떠나서 중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상하이에 와서 국민당을 재창당하게 된 거예요. 자, 네, 왜 그냥 창당이 아니라 재창당이라 그러냐면 그전에도 한번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그래. 아무튼 국민당 재창당. 그래서 순원이 비밀결사를 벌이고 대중운동에 나서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천두슈가 그 신문화 운동을 이끌었던 천두슈가 상하이에 공산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사운동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갈 양당,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런 거 풀이하는 것도 다 여러분들 읽어 보시고요. 당시 오사운동 당시에 이 민중들이 내걸었던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내걸었던 연설문이 있어요. 칭다오, 여기가 판둥반도의 대표적인 도시야. 그러니까 자료에 판둥반도라고 안 나오고 칭다오라고 나와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칭다오를 눌러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거야말로 공리입니다. 이 칭다오가 이제 판둥반도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 불평등 조약, 이게 뭐야? 위안스카이가 함부로 도장을 찍은 21개조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 일본이 지금 파리 강화회의에서 칭다오를 삼키고 판둥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데 성공하려고 한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된지언정 할양될 수 없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 여러분이 이거 일본의 21기 조약을 반대하는 오사운동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국민당과 공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뭘 해야죠? 일단 여러분, 국민당과 공산당은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결국 누구를 다 정리해야죠? 나라를, 위안스카이가 죽은 이후에 나라를 찢어먹고 있는 중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 군벌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 중국을 통일해야 되고요. 밖으로는 중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함부로 일본에게 쌍둥만을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을 막아내야겠죠. 그래서 안으로는 반군벌, 밖으로는 반제국주의, 이걸 달성해야만 진정이 중국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국민당이나 공산당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비록 우리가 이념은 다르지만 자유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념은 다르지만 반군벌, 반제국주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한다? 힘을 합쳐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원의 국민당과 천두슈의 공산당이 힘을 합치니 이게 바로 그 역사적인 1차 국공합작이에요. 1차가 있다는 건 2차도 있다는 거고요. 국민당과 공산당이 하나가 된 거야. 한국사로 따지면 좌우익이 하나가 된 좌우합작 운동 같은 거, 민족 유일당 운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당과 공산당이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달라. 우리 한국사에서도 좌우가 하나가 되긴 쉬웠나요? 그게 실패해서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는 거잖아요, 얘들아. 좌우익이 하나가 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민당은 우익이에요. 정치적으로 자유주의고요.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합니다. 그에 반해 공산당은 좌익이고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당시에 이 국민당의 지도자인 순원이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진정 중국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리고 당시 또 순원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유는 이 군벌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민당과 공산당에게 그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나라가 소련이었어요. 그럼 왜 소련은 이들을 도와주려고 그랬냐? 착해서? 아니야. 소련은 얘들아 처음 만들어졌을 때 왕따였어요. 왜냐면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잖아. 그리고 소련이 애초에 만들어지게 된 게 1차 세계대전 중에 제정 러시아가 이 혁명을 계기로 이탈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 프랑스 입장에서는 함께 싸운 이 동지가 도망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소련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되게 국제적으로 외로웠어. 그래서 소련은 빨리 자신들의 이 공산주의 이념에 좀 친근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확산시켜야 한단 말이야. 근데 당시 중국 공산당은 세력이 굉장히 작았어요. 국민당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의 세력을 좀 확산시키고 중국에게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좀 퍼뜨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소련이 국민당에게 지원을 약속합니다. 조건은 공산당과 힘을 합쳐라. 너희 중국 국민당이 공산당과 힘을 합치면 우리 소련이 너희들이 군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 고문, 뭐 무기,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외면했거든. 그래서 순원은 소련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국공합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공산당도 크게 양보했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합방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공산당의 규모가 작은 거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공산당원들이 공산당을 탈당해서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겠다. 그러니까 동등한 국민당, 공산당, 당대당의 합이 아니라 공산당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들어가겠다. 숙이고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순원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을 하나로 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1차 국공합작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원은 국공합작가 맺은 지 1년 뒤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국민당을 물려받은 게 누구냐? 순원의 사이였던 장제스예요. 근데 장제스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만이랑 좀 비슷해요.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합니다. 일본보다도 공산주의를 더 싫어한 정말 투철한 반공 이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공산당과의 합작을 깨지는 못해 자기의 장인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국민당의 리더인 훈원이 맺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장제스는 이 국공합작을 유지한 상태에서 드디어 북벌을 시작합니다. 이 군벌들을 때려잡기 위해 북벌을 시작해요. 어디에서? 광저우에서. 여기 지도 나오죠? 광저우. 광저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광저우는 일단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한 시박사가 당나라부터 명나라 때까지 설치된 지역이고요. 청나라 때는 공행무역을 하게 됐던 곳이고, 이 태평천국 운동, 이게 이제 시작됐죠. 광저우의 한 지역인 광둥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북벌이, 이 장제스의 국민당의 북벌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네요. 광저우는. 자, 그러다가 북벌을 하는 와중에, 아직 북벌 안 끝났습니다. 북벌을 하고 있는데 장제스는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아, 나 진짜 공산당이랑 진짜 못하겠다. 이래서 장제스는 공산당을 축출하고 국공합작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은 1924년부터 27년까지예요. 그리고 난 공산당 없이 혼자 힘으로 북벌이 가능해 해서 정말 그걸 증명해요. 공산당을 축출하고 1년 뒤에 베이징을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군벌들을 다 평정하고 북벌을 완성해서 국민혁명을 완성합니다. 국민정부의 난징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가 여러분이 이게 좀 시대가 좀 안 와닿나 봐. 선생님이 지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연표를 통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볼게요. 자, 1924년 훈원이 중심이 되어서 드디어 뭐가 맺어집니까? 네, 1차 국공합작이 체결되게 됩니다. 소련의 지원과 공산당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들어오는 양보를 통해 국공합작이 맺어집니다. 하지만 훈원은 국공합작을 맺은 지 1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1925년에 훈원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권력을 누가 물려받았죠? 네, 훈원의 사이인 장제스가 권력을 물려받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이 싫었지만 일단은 참아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한 거니까. 그리고 1926년 드디어 모두가 염원하던 북벌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제스는 이제 1926년에 드디어 북벌, 군벌들 때려잡겠다 하고 북벌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도저히 공산당이랑은 못하겠어. 이래서 공산당을 쫓아냅니다. 축출해버립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은 1924년부터 27년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공산당 없이도 북벌 완성할 수 있어! 하고 정말 1년 뒤 1928년에 베이징을 점령하고 북벌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924년부터 국공합작이 훈원에 의해 맺어진 1924년부터 북벌이 완성되는 1928년까지 이 모든 시기를 우리가 통틀어서 국민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연표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 번씩 써보시면서 정리하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국공합작은 훈원이 맺었다가 장제스가 파토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도 제가 이렇게 연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제스에 의해 다시 한번 만들어진 이 중화민국의 정부는 다시금 수도를 난징으로 삼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저우에서 북벌을 시작했는데 베이징을 다 점령하고 나서 난징 정부를 수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먼저 난징 정부를 수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당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징을 점령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북벌하는 죄송합니다. 북벌하는 와중에 난징을 점령하고 그 난징에다가 정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베이징까지 간 거예요. 이런 순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난징에 대한 내용도 다 알 수 있죠. 난징은 동진의 수도였어요. 건강, 그리고 명나라 주원장이 수도로 삼았죠. 남경. 그다음 이제 영락제가 북경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 때 천경이란 이름으로 존재했고요. 그리고 양무 운동 때는 금릉기국이 설치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중화민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일전쟁 때 대학살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걸 여러분이 남송의 수도인 이만, 항저우랑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벌을 완성했습니다. 자, 장제스는 굉장히 뿌듯했겠죠. 본인들이 싫어하는 공산당을 쫓아내고 국민당의 힘만으로 난징 정부를 수립하고 북벌을 완성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공산당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공산당은 이제 지하로 숨어들었죠. 장제스는 찝찝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박멸하기 위해 노력해요. 이거 진짜 장제스가 쓴 워딩이야. 장제스가 이런 말을 했죠. 드디어 우리가 통일된 중국, 우리 국민당을 중심으로 난징에 수도를 둔 중화민국이라는 새 집으로 드디어 이사했다. 그런데 이 새 집에 바퀴벌레들이 숨어있다. 바로 공산당이라는 바퀴벌레가 숨어있다. 새 집에 이사 왔는데 바퀴벌레들이 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바퀴벌레를 다 박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 중화민국이라는 새 집을 깨끗이 하기 위해 이 숨어있는 바퀴벌레, 공산당을 박멸해야 한다. 라고 장제스가 선언합니다. 그래서 장제스는 이 북벌을 완성하고 국민혁명을 완성한 다음에 이 숨어있는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제스의 공산당 토벌은 크나큰 위기를 맞게 돼요. 왜냐면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터지거든요. 경제대공황. 말 그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서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돌아서 전세계 경제가 아작난 겁니다. 미국을 시작해서 영국, 프랑스 등등 전세계 나라들이 다 경제 위기를 맞이해요. 근데 이 경제 위기의 이유가 뭐라겠죠? 공급이 많다. 물건이 팔리지 않고 남아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남아있는 물건을 다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쵸? 그래서 미국처럼 자본과 토지가 넓은 나라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공공 토목 사업들을 벌여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이런 공장들의 물건을 다 팔아치우게 해줍니다. 이게 뉴딜 정책이에요. 그리고 영국이랑 프랑스 같이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 단위인 블록으로 묶어서 자국에 남아도는 물건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나라들은 이게 안 될까?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해서 식민지를 다 빼앗긴 독일 같은 나라나 혹은 전쟁에 이겼더라도 식민지가 별로 없는 나라, 일본 같은 나라. 일본의 식민지는 끽해봐야 청일전쟁 결과 얻은 타이완과 러일전쟁 결과 얻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들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그 나라의 물건을 팔리지 않고 물건을 팔아치울 시장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시장이 없으면 시장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거야. 전쟁인 거죠. 멀쩡한 이웃나라를 나의 물건을 사들이는 식민지로 만들자. 그래서 일본은 중국을 노립니다. 그래서 경제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년 만에 만주를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고 불법적인 침략이잖아. 그래서 일본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전쟁을 한 게 아니다. 청나라를 부활시켜주기 위한 거다. 응? 청나라? 네, 맞아요. 그 청나라. 신해혁명 때 무너진. 당시 그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는 이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막 정원 관리하고 막 이러면서 그 푸이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만주국이라는 괴뢰 국가의 황제로 푸이를 앉혀버려요. 그러니까 얼굴마담인 거죠.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마지막 황제라 그래서 이 푸이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참 비참하게 삶을 살다간 사람이에요. 늘 이용만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단체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1차 세계대전의 결과 만들어진 국제단체가 오늘날 유엔의 전신이 되는 국제연맹이에요. 그래서 이 국제연맹에서 일본에게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만주를 중국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이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은데? 하고 그냥 국제연맹을 탈퇴해버려요. 이게 국제연맹의 문제야. 국제연맹은 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제대 수단이 없어. 이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히틀러도 막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국제단체를 만드니 그게 바로 국제연합, 오늘날의 유엔입니다. 유엔은 무력적인 제재 수단이 있죠. 유엔군이 있잖아. 그래서 6.25 전쟁 때도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니까 유엔군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온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만주가 1년 만에 넘어가고 일본이 이렇게 중국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 국민당의 리더인 장제스는 일본의 침략을 막는 것보다 내부에 있는 공산당을 토벌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실 만주가 1년 만에 넘어간 것도 얘들아 어떤 비하인드가 있냐. 자, 당시 이 국민당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있던 공산당의 지도자가 마오쩌둥이었어요. 이제 손주슈가 이제 물러나고 2세대인 마오쩌둥이 이제 공산당을 이끌고 있는데,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올 때쯤에서 마오쩌둥은 생각을 한 거야. 장제스가 아무리 우리 공산당을 싫어해도 그 일본이 쳐들어오면 일본을 막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그 틈을 타가지고 세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마오쩌둥이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이 31년에 공산당 정부인 소비에트 임시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민국에 대한 이제 저항인 거죠. 근데 장제스는 어디에 운을 넣었을까? 일본이 아니라 이게 더 공산당이 더 위험하다. 이래서 일본이 만주에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만든 이 소비에트 임시정부를 탄압하는데 더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만주에 지원군을 안 보내요. 만주가 1년 만에 무너진 거거든. 그래서 장제스는 만주가 털리고 있는 와중에도 마오쩌둥의 공산당의 소비에트 임시정부를 토벌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살아남기 위해 대탈출을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대장정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이 대장정만 한 2-3시간 동안 배울걸? 이 대장정은 진짜 말 그대로 대장정이에요. 여기 보면 지도에 이 빨간색 나오죠? 대장정의 주요 경로. 계속 도망치는 거야. 어디까지? 최종 목적지 예난까지. 이때 공산당이 이동한 경로가 25,000리, 9,600km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 대장정은 정말 혹독한 기간이었어. 이게 지금 유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도망치고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 공산당은 무려 9,600km로 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10만에 달하는 공산당 당원들이 마지막에 예난에 도착했을 때는 6,000명 남았다 그래요.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하지만 이 대장정은 공산당에게 위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왜? 얘네들이 이동을 하면서 당연히 국민당의 추격을 피해야 되니까 넓은 길로 이동한 게 아니라 몰래 숨어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시골 환관 벽지, 농촌 사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얘들이 농촌 돌면서 사회주의 이념을 보급을 한 거예요. 농민들한테.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누구나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토지를 분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중국의 이 농촌 사회에 사회주의 이념을 보급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공산당이 국共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아니 지금 외부에 나라를 노리는 도적이 쳐들어왔는데 언제까지 집안 문제에만 이렇게 신경을 쓸 거냐? 이렇게 국민당 공산당 싸우다가 일본에게 나라가 망하면 그건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국민당 공산당은 갈등을 내려놓고 뭐부터 하자? 외부의 도적인 일본을 막는 것부터 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맺어지게 되는 게 2차 국공합작이에요.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이 반군벌을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모인 거라면 2차 국공합작은 반일을 위해 모인 겁니다. 이 다음 내용부터는 선생님 다음 시간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